한약 포제학 수업을 하게 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농학한약자원학부의 신용욱 교수입니다. 오늘 시간은 첫 시간으로서 포제학의 정의와 목적, 왜 우리가 포제를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표로서는 포제의 정의, 목적 이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포제를 왜 하느냐에 대해서 한약의 특징적인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은 천연물에서 채취를 한 약재이기 때문에 산지에 따라서 또 채취한 시기에 따라서 어떠한 재배 조건을 따랐느냐 또는 채취 후에 저장 방법에 따라서 품질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두 번째, 품질이 다양하다. 하는 지표 성분이 많다고 해서 품질이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과학적으로 성분이 많다고 해서 다른 성분이 없느냐, 근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포제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표 성분에 또 차이가 나게 될 수도 있다. 세 번째입니다. 효능이 다양하다. 같은 약재 안에서 다양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효능을 가진다. 그래서 이제 포제를 통해서 약재의 효능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 넷째, 가공 방법의 다양성. 지역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건조 방법이 다르고 채취 방법 또는 가공 방법이 다 다른 게 약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포제학법 또는 법제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 첫 번째 줄 보시면은 농산물일 약초가 한약재로 가공되는 그 공정을 포제학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좁은 의미로서의 포제학은 이제 약을 찌거나 볶거나 하는 삶거나, 그러니까 가열 과정을 이제 포제라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약재를 가공하는 그 전반적인 처리 과정, 그러니까 뭐 세척부터 시작돼서 하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포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큰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농산물인 이제 농산물로서의 채취를 했습니다. 거기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은 산지 가공, 산지에서 이제 약재로 사용하지 않은 부위를 버리기도 하고 세척하면서 절단할 때 이런 가공이 개입될 수가 있고요. 출하 과정에서 유통 중에서도 이제 한번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직전에 볶든지 찌든지 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인 약재가 포제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약재로 변하는 공정을 포제학이라고 한다라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자, 포제는 왜 하느냐? 포제를 통해서 약으로서의 한약재의 그 품질의 균일성을 가한다. 어떤 약은 효능이 있고 어떤 약은 효능이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가장 흡수하기 편리한 상태로 변화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포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431년에 향약집성방을 펴내면서 한 200종 정도의 포제 방법이 수록이 된 적이 있고요. 보시는 그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명나라 때의 내공포제 포자 보유라는 책에 나오는 그림들입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찌고 절단하고 하는 이러한 공정을 그림으로 보여주는데요. 왼쪽 그림 보시면은 이제 황정 포제, 황정을 이제 찌고 있는 그림도 있죠. 지금도 불로 이렇게 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 만두찜 찌듯이 이렇게 찌는 그림도 명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포제 전문서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전문서에 흘러오는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최초로 이제 포제에 대한 언급이 있어 왔고요. 남북조 시대 때 포제학에서 가장 기본서로 보는 내공포자론 있고, 그 다음 명나라 때입니다. 포제대법. 그리고 청나라 때 이제 당대의 의학서를 총집대성에서 이제 수사진암이라는 책. 그래서 내공포자론, 포제대법, 그 다음에 수사진암, 이 책이 포제학의 근간을 이루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보신 대로 세종대왕 때 집현전에서 만든 향약집성방에서 포제학을 집대성한 최초의 책이다 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포제의 목적 7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왜 포제를 하는지 7가지의 목적이 가장 오늘 수업에서 중요하고 이번 모든 학기에 걸쳐 가지고 가장 중요한 7가지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약재를 포제하는 데 있어 가지고 7가지 목적이 다 해당되는 약재도 있겠고요. 어떤 약재는 순도도 확보를 하고 싶고 독성도 제거를 하면서 치료 효과도 높이고 싶은 이러한 그런 약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 7가지 목표, 이 목적,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도 확보, 포제 우리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순도를 확보해야겠다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제일 큰 목표죠. 일단은 약이라니까 식품과 다르게 이렇게 국가에서 기준으로 하는 그 기준을 넘어가 줘야겠다 이런 말이죠. 청결도 및 순도 또는 추출률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이런 말이죠. 그 순도라는 게 이제 뭐 우리가 약재에 흙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중금속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약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지죠. 추출률, 우리가 포제하기 전에 약재에서보다 절편을 하고 찌고 삶는 공정을 거치면서 추출률이 이제 15%, 20%, 30%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약재를 수확하거나 채집을 거치면서 흙, 모래, 돌 등이 혼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을 1차적으로 정선, 세척함으로써 순도를 높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가공을 통하여서 물리적인 상태를 변화시키면은 어떻게 되냐? 추출률이 올라간다. 추출률이 올라간다. 그 추출률이 올라가는데 가장 이제 또 차이 나는 게 뭐냐? 자르는 정도 또는 각도에 따라서도 이게 바뀔 수가 있겠다. 덩어리일 때보다 잘라주면은 표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출률이 높아진다, 좋아진다 이런 말이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자류 약재 같은 경우 껍질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속에 있는 그 내용물이 추출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볶습니다. 볶아서 껍질이 터지면은 그만큼 추출물이 더 잘 나온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왕분류행과 홍화씨 이런 게 있는데 볶고 나서는 수용성 추출물, 물로 액기스를 만든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생품일 때보다 2배에서 4배 가량 추출물이 많아진다 이런 말입니다. 홍화씨, 홍화가 어떤 약재인가 지금 보시고 계시죠. 홍화는 꽃으로서 이제 약으로 쓰고 그 열매 안에 있는 씨를 약으로 쓰는데 씨를 볶으면 추출이 올라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순도 확보 차원에서 비약용 부위를 제거한다 이런 말이죠. 거핵, 한문으로 거핵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씨를 제거한다 이런 말인데 씨를 제거하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생과, 자, 건조하기 전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건조를 했을 때는 씨를 안 뺐을 경우에 어떨까요? 지금 씨가 보이고 있죠. 이런 씨를 제거하고 나니까 이 껍질만 나와 있으니까 그만큼 씨로 인한 중량은 감소가 되지만 그만큼 추출률이 올라간다 이런 말입니다. 옛날부터 이제 산수유는 과핵을 제거하고 쓰는 게 맞다라고 알려졌는데 왜 그러냐 보니까 유효 성분이 과핵에는 거의 없더라. 예, 소량의 유효 성분만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빼고 약재로 쓰는 것이 추출률이나 모든 측면에서 좋더라 이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약의 그 독성 및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제 약이 잘못 먹고 부작용으로 독성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천오류, 우리 식물로서는 천오 그 인근의 사촌들 천오, 초오, 이런 오두 이런 식물들이 심장 독성이 생겨서 이제 사망 사고가 1년에 한두 번씩 생깁니다. 그 생품일 때 가공하기 전에는 독성이 큰 아코니틴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공을 거치면서 독성이 감소된 벤조일 아코니틴 또는 아코닌으로 전환되면서 독성이 발현이 없이 소염작용, 진통작용 등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두,
산에서 보시면 오두가 이렇고 오두의 덩이 뿌리를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바로 쓰지는 않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서 부자라고도, 이게 생품일 때는 부자라고 하고, 소금에 절인 것을 연부자라고 하고, 잘랐을 때 절편, 그걸 쪘을 때 백부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독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가 이제 1번이 가공하기 전이고요, 9번이 가장 가공했는 경우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의 총 아코니틴 함량을 보시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열하면 할수록 부자의 아코니틴 함량이 감소되더라. 그러면 그 감소된 게 어떻게 감소되었을까 보시면은요, 1번의 경우에는 심장의 독성을 가지고 있는 하이파코니틴이 함량이 굉장히 높았는데, 수치를 하면 할수록 하이퍼아코니틴의 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독성이 약한 벤조일 아코니틴 이런 것들은 오히려 증가되더라. 자, 그러면은 맹독성은 감소가 되고 무독성은 증가가 되는 것이 포제를 통하여서 성분의 변화가 돼서, 그래서 임상적으로 독성이 감소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두 번째 보실 수 있는 게 반화과, 반화 종류, 반화, 백부자, 천남성, 이런 약재들이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생품에서는 모두 어디에? 점막에 자극을 준 점막. 점막이 자극이 돼서 어떻게? 목청이 마비가 된다. 근데 목청만 마비가 되냐? 아닙니다. 옛날에 그 장희빈을 죽일 때 사약을 뭘로 썼냐면은 그 큰 천남성으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그 숨을 못 쉬게 해서 결국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는 이러한 사약으로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점막을 마비시키는 그 성분이 뭐냐? 그걸 없애자, 이런 게 이제 포제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거품을 제거하는 거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생강즙을 쓰거나 백반을 섞은 물에 담궈서 거품을 제거한 다음에 쓰면은 인후를 마비시키는 증상은 없어지고, 반화의 특징적인 진토작용, 그러니까 구토를 방지하는 작용은 그대로 살릴 수 있더라,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보시는 사진은 반화의 이제 식물 전초 사진과 뿌리 줄기, 그리고 반화 약재 사진이죠. 이 전초도 모르고 씹어 먹으면은 부작용이, 인후가 마비가 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대두황건, 콩이죠. 콩인데 그 콩을 발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콩나물처럼 싹을 틔우면은 보통 이제 발화를 시키는 게 이 콩 길이만큼 발화를 이렇게 시키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콩 단백질인 P34가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 그러면은 알러지가 없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그런 예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세 번째 목적입니다. 치료 효과. 약을 먹고 배가 부른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죠. 약을 먹었을 때는 약효가 나야 되겠죠. 그 치료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약재를 포제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보조 재료를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식초, 또는 뭐 콩 끓인 물, 흑두즙, 뭐 이런 걸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감초 끓인 물도 쓰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보조 재료를 통하여서 약이 화학적으로 변화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추출률이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치료 효과가 증대되는 이러한 효과를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리가 뭡니까? 하면은 가열을 통하거나 또는 미생물 발효, 미생물을 이용을 하면은 식물 속에 있는 그 배당체 성분이 당이 제거되어 비당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효 성분을 흡수하기가 훨씬 편리해지더라. 그래서 유효 성분의 발현이 훨씬 더 용이해지므로 결국 뭐다? 약효가 올라간다, 증강된다, 이런 말이겠죠. 오미자를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오미자 100kg에 그 중량이 한 20% 되는 식초를 희석해서 1시간 반을 담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시간을 데친 다음에
5시간 이렇게 건조 하면은 이제 초증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초물에 담궈서 그걸 이제 찐다 이렇게 말하죠. 1시간 반을 담근 다음에 5시간 쪄서 건조하는 이 초증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볶을 때 식초물을 뿌려가면서 볶는다, 초자. 그러니까 식초물을 이용해서 가공을 한 결과 효과가 더 증가되더라, 이런 걸 볼 수가 있더라, 이런 말이죠. 현오색입니다. 현오색은 우리가 원래 이제 진통제로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위장병, 배가 아파서 복통이 심할 때 이 현오색이라는 약재를 쓰는데, 진통이라는 측면에서 이 현오색을 식초물에 볶아줍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줄, 현오색은 어혈을 제거하여 활을 식히며 진통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에다가 식초를 넣고 볶아주면은 어떻게 된다? 두 번째 단락이죠. 현오색이 함유한 총알카로이드 또는 진통작용을 가지고 있는 테트라하이드로팔미틴의 함량이 증가되어서 진통작용이 총괄적으로 증가된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같은 약재인데 식초로 볶았더니 약효가 20% 증가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재료가 20% 적어도 식초에 볶았더니 같은 효과를 가진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원료비를 아낄 수 있는, 식초물보다 약재가 더 비싸면은 원료비를 아낄 수 있는 이러한 효과도 가질 수가 있고, 오히려 약효가 증강될 수도 있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식초는 다 같은 식초인가? 그걸 또 연구를 해봤어요, 누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산도가 높은 식초를 볶으니까 전체적으로 테트라하이드로팔미틴이 많이 생기고 전체 토탈알카로이드가 많이 추출이 되더라. 무슨 말입니까? 용해도가 올라갔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식초도 골라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포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네 번째 목표, 조제와 제제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약을 끓일 때에 좀 편리하게 할 수 없을까? 우리가 약이 이제 식물만 있는 게 아니고 동물과 또는 광석류, 광물성 약재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걸 잘라서 3g을 넣어라, 쉽지 않죠. 돌을 잘라서 3g만 넣어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면 산화철 같은, 산화철이란 게 뭡니까? 녹슨철이죠. 근데 한약재명은 자연동이에요. 자연동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은 동메달 할 때 동메달, 동이구나. 아닙니다. 자연동이라는 것은 이제 철이 녹슨 걸 말하는데, 이걸 3g만 잘라주세요.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 단련을 시킵니다. 높은 온도에 넣고 이제 가열을 하면은 이 녹슨 철이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올라서 그냥 가열하기 전에 비해서 추출률이 53배에서 최대 80배까지 증가된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감이 잘 안 잡히시죠? 다음 단락 보실까요? 동물성 약재인 구갑, 거북이 등껍질 말하죠. 별갑, 자라 등껍질. 약재랑 안 써지십죠? 약재로 다 쓰는 약재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거북이 등껍질을 약으로 넣었을 때는 이게 잘 안 빠져나오겠죠. 그런데 이걸 이제 가열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달군 모래를 달궜다가 거기에 약재를 넣습니다. 꺼내죠. 꺼낸 다음에 식초물에 담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뜨거운 열이 가해진 거북이 등껍질이 갑자기 이제 물에 담그니까, 식초물에 담그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부풀어 올랐다가 깨지죠. 그걸 이제 사탕초시법이다 하는데, 설탕 사탕이 아니고 사는 이제 모래사자를 쓰죠. 탕은 모래에다가 이제 가열을 한다. 그래서 식초물에다가 우리가 가열하는 쇠를 물에 담그면 소리가 어떻게 나죠? 쉬라고 나죠. 그래서 이제 사탕초시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을 거치고 나면은 약 추출률이 14배 또는 11.6배까지 증가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추출률을 높이는 방법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약재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편리하게 할 방법으로서의 이제 포제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상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상갑도 이제 천상갑이라면은 이제 고양이 비슷한 동물이 갑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갑옷을 떼서 약으로 쓰는데 이걸 한 230도에서 250도까지 이제 가열을 하고 그 다음에 식힌 다음에 그걸 약으로 쓰면은 조직이 부풀어 올라서 추출률이 올라간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단락 보시면요, 우리가 약으로 달여 가지고 쓸 때 너무 비싼 약들, 보통 우리가 물로 약을 달이면은 추출률이 많아봐야 18% 정도, 한 19% 그 정도, 알코올에 추출하면 10% 정도 나오고요. 용매에 따르면 더 안 나오는데, 자, 영양각 같이 귀한 약재, 서각, 삼칠근, 침량 이런 것들 경우에 20g을 따려도 어떻게 되나요? 4g 나오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비싼 약재들은 먼저 갈아서 다 끓여놓은 탕약에 태워서 먹는 이런 것도 이제 포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약재 당귀죠. 당귀를 중국에서 이렇게 팔고 있다는 걸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당귀 몸통을 잘라서 당귀신이라고 합니다. 당귀의 주된 뿌리를 잘라서 당귀미라고 하고, 이 잔뿌리, 여기서 떨어진 잔뿌리를 또 당귀미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잘라 보시면 어때요? 당귀 몸체에는 다당체가 많고 당귀 뿌리 미에는 사포닌이 더 많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전체적인 약재를 대표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어떻게 보냐면은 전체 다 먹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뭐가 있겠냐 하니까 세로로 절단하는 법. 아니면은 이걸 진통 효과를 높여야 되겠는데 이거를 이제 지용성 부분을 많이 추출하고 싶다 이럴 때는 당귀를 술에다가 볶습니다. 주초하기도 하고요. 당귀의 지혈작용을 높이고 싶겠다 이럴 때는 아예 태워버립니다. 자, 탄닌만 남고 다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다? 당귀탄이라고 합니다. 자, 약용 부위별로 당귀씨는 우리가 보혈작용이 있다. 당귀미는 파혈작용이 있다. 뭉친 피를 흩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용 방법, 복용 목적에 따라서 약재 부위를 달리 쓰거나 포제를 달리 한다. 이런 예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당귀를 전체적으로 절단을 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런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눌러서 칼을 옆으로 이렇게 돼서 자르는 방법,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약재를 직각으로 자르는 방법, 이건 중국에서 많이 쓰고요. 사편, 약재를 비스듬하게 자르는 방법, 이건 국내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절단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추출률이 또 달라질 수가 있겠다 이런 말이죠. 자, 다음 5번 약재의 저장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에는 뭐가 있겠냐 하는 걸 보겠습니다. 식물을 자르면 그때부터 식물에서는 분해 효소가 나옵니다. 행인 같은 경우에, 아미그달린 같은 경우에 아미그달라제가 생성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미그달린을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이 효소를 없애는 방법이 뭡니까? 가열하는 거죠. 가열을 하면은 저장을 더 오래 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이겠죠. 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시는 지모도 당뇨에 쓰고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배당체를 분해시키는 효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장시간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열을 통해서 효소를 제거를 해야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효능에서 약성의 변화 이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사기오미의 변화. 본초학에서 약재의 기운이 있다, 약재의 맛이 있다 이럴 때에 그 맛과 기운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주는 게
기미의 변화죠. 반제라고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약재가 너무 차거나 한 것을 덜 차게 하는 것. 원래 약성을 반대로 보내주는 것을 반제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치자 강제라고, 치자가 워낙 차서 설사를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설사를 안 하게 하는 방법 뭐가 있냐 하니까 생강즙으로 볶아준다.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약재의 그 성향을, 그 기미를 바꿔준다. 이런 게 대표적인 그 반제법이고요. 종제법은 뭐냐 했을 때 약성을 증가시켜. 자, 찬 약재를 더 차게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황련 담즙제. 황련이 찬 약인데 담즙 더 찬 걸 넣어서 더 차게 만들어 버린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을 같은 방향으로 따른다 해서 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성을 변화시켜 가지고 약효를 더 다양한 쓰임새 있게 만들어 준다. 이런 거죠. 천남성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거담 작용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담즙으로 포제를 하면은 이제 그 기존의 그 거담 작용 뿐더러 식풍정량, 그 경기를 없애는 이런 효능으로 확대를 시킬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생지황을 숙지황으로 만든다. 생지황은 이제 사하작용을 가집니다. 그래서 차다 이런데 숙지황으로 쪄버리면은 약성이 따뜻해져서 보약으로 바뀐다. 약의 효능이, 이용 방법이,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승강부침,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포제의 목적인데요. 주자승제, 술에 볶으면 약기운이 위로 올라간다. 상초 쪽으로 올라간다. 이런 말이죠. 술 먹으면 얼굴이 붉어지듯이 약을 데리고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자발산, 생강즙을 볶으면은 이제 약의 효과를 수렴의 반대말 발산시킨다. 이런 말이고, 초자수렴, 신맛에 볶으면은 약재의 기운을 수렴시키고 밀자보중, 꿀물에 볶으면은 중초로 약의 효능을 일관되게 가게 해준다. 염자하행, 짠물에 볶으면은 약기운이 하초로 간다. 그래서 뼈, 관절, 비뇨기 생식기로 보내준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재를 포제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약, 사약, 보약이란 말을 이제 우리가 흔히 보약이라 하죠. 사약은 뭡니까? 치료약을 사약이라 합니다. 그런데 포제를 거치면서 보사가 바뀝니다. 어떻게 되나? 그걸 네 글자로 생사숙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생용할 때는 청열작용, 사하작용에 편중되지만 열을 가하면은 보익작용이 증가된다. 이런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감초가 있습니다. 감초를 생으로 쓰면은 인후염에 쓰는데 볶으면은 이게 보약으로 바뀐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보사에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하수오입니다. 하수오를 생으로 쓸 때는 사하약, 안트라퀴논 그 배당체가 있기 때문에 설사를 하는데, 수치를 하면은 당이 증가되죠. 그래서 단맛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보약으로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제품입니다. 하수오의 뿌리가 이렇게 좌측 하단에 보이시죠? 이걸 이제 중국에서 보면은, 중국에서는 이걸 쪄서 완전 흑갈색까지 찌고 있는 반면에 홍콩에서는 황갈색까지만 찌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번 교미교치, 맛을 고치고 냄새를 고친다. 이런 말이죠. 교정한다, 고치다. 이런 말이니까, 자,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목단피 같은 경우에 페오놀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석출돼서 빛이 반짝거릴 정도로 이렇게 백색 결정이 나옵니다. 이게 페오놀인데 이 향이 굉장히 강해요. 화장품의 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고 이 과도해서 약을 토하기도 하는 이러한 너무 역겹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가열을 하면은 페오놀은 분해되고 페오노사이드가 최대 12배까지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목단피고 우측 사진이 목단피의 약재 사진이 되겠습니다.
진가모라는 분이 본초몽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자승제, 강제 발산. 아까 했던 말이죠. 염제하면은 연견, 그 딱딱해짐을 풀어준다. 식초물에 볶으면은 통증을 제거한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전통적인 포제법을 정리를 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포제의 목적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포제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7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 학기 계속 7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 강론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약재가 어느 목적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